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소유와 존재라는 게 그 2부에서인가요? 이 에리 프롬이 분석하는 여러 가지 그 논점들 중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가령 공부를 하는데 네. 뭐 소유적인 공부 방식은 뭐 모든 걸 기억을 하고 뭐 교사가 칠판에 쓰는 걸 전부 막 일쳐가지고 그걸 막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걸 나중에 또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막 그 쏟아내는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전제적 공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읽는다든가 듣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하고 자기 내면 속에서 그것을 다시 뭐랄까 재창조하는, 그러니까 들어왔던 이야기,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다 성찰을 통해서 뭐라고 자기 말로 만드는, 자기 삶으로 만드는,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것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는 예를 들어 뭐 이 교육학적인 차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해봐요. 이 기억력이 좋다라고 하는. 기억력이 뛰어나서 암기력이 뛰어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전 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조금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오히려 어떤 그런 뭔가 좀 자기 나름대로 창조적인 주장을 하고 좀 어떤 기억력, 암기력보다도 창조성이 뛰어난 그런 어떤 교육 효과랄까, 그런 교육의 어떤 목표랄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뭐 대학 입시 같은 게 중점적인 그 교육 목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암기를 하는 능력, 특히 뭐 대학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어떤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른바 판검사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뭐 고급 공무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뭐 사업 시험도 그렇고 하지만 대부분 암기력 시험이잖아요. 뭔가 창조적인 내용을 가지고 인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교육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사회 중심이 되었을 때 소유 중심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신선한 그 시사점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한 개인에게 딱 부러지게 당신은 소유 중심의 인간이고 나는 존재 중심의 인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한 소유지향이 아니고 존재지향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어떤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도 좀 더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매일 뭐 아동의 개성을 존중하고 아동의 창조성 이것을 존중하는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창조성을 말살시키고 시험 지옥에 빠뜨리는 그런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실제로 또 사회생활도 그렇죠.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직장생활이든 뭐든 간에 인간이 보다 좀 더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창조성을 발휘하기보다도 뭐 주어진, 특히 이게 최근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뭐 AI라든가 이런 어떤 새로운 삶의 양식이 이 에리 브롬이 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뭐 발달되지 않은 컴퓨터 이야기 나옵니다. 사이버네틱스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대단히 그 인간의 지능이 이 고도로 진화하면 할수록 창조적인 어떤 그런 자발적인 능력은 훼손되고 오히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외부가 강요하는 그런 어떤 뭐 규범이나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당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에리 프롬이 76년에 쓴 책이지만 이미 상당히 예견하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점에서 또 이 책은 아직 현대적인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보다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성찰하는 계기로도 이 책이 주는 그 임팩트랄까. 가끔 저도 이 책을 오래전에 읽고. 한 번씩 읽을 필요가 있어요. 다
다시 읽으면서 네. 한참 놀라서 이번에도 놀라면서 네. 이 책이 굉장히 성경 지명이 있는 책이로구나. 네. 그런 점에서 고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생명의 여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인터넷 시대에도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에리 프롬이 말한 정제적 삶이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다 발전될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또 참여하고 뭔가 그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면 인터넷이 그러기 위해서는 뭐 새로운 민주주의 가능도 보여주고 새로운 예술이나 새로운 문화 창달의 가능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희망적인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인터넷에 사로잡혀가지고 인터넷에 의해가지고 우리들이 더욱더 소외당하는 인터넷 그 정체주의라고 그럴까요? 인터넷 파시즘이라고 할까요? 하는 그런 위험성도 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소유자 존재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디에서나 두 개 다 양다른 선택 문제가 아니고 어느 쪽을 더 조금 우리가 더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에도 음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터넷 시대에도 우리 인터넷을 잘 이용하면 소유적인 어떤 그 소외된 삶이 아니고 존재적인 어떤 좀 더 창조적인 창발적인 그런 삶을 뭐 말하자면 가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이 책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고전적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존재적인 이제 삶의 결과로서 여기서 기쁨, 조이하고 쾌락을 구별해서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물질이 풍부했을 때 그것이 가져다 주는 쾌락 말고 그러니까 내 삶의 이렇게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조이라는 게 사실 가치 있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그러니까 물질을 끝까지 또 추구해 본 사람 그런 사실은 그 자본주의적 쾌락이 극단으로 간 사람들이 가지는 환멸과 좌절 뭐 이런 걸 다룬 작품도 많이 있죠. 소설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제 사람들이 사실 바라는 거는 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적인 기쁨, 자기 존재가 이제 발휘됐을 때, 혹은 그것이 이웃과 또 나누어졌을 때 생겨나는 거기서 발생하는 기쁨, 그 기쁨에 대한 감각적 체험 같은 게 어린 시절부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자기가 느껴지는 그런 거를 이제 기억하고 그게 우리 속에 내장돼 있으면은 더 이렇게 고도의 어떤 행복, 만족 속으로 그걸 자꾸 찾아가려는 내적인 활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 어른이 돼서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 이 프롬의 책도 마지막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거의 이제 다른 것에 대한 포기가 느껴지거든요. 이 소유적 삶이라는 거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좀 더 젊었을 때 이제 그게 썼더라면은 좀 더 시스템에 의지하는 그게 더 컸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앞에서 충분히 그 얘기 다 하고 마지막에 그렇지만 그 사회 구조라는 것이 또 그 무시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이런 구조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것이 핵심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앞부분이 훨씬 길고
그것만으로 다 완성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반짝거리는 그런 부분들은 다 그 프롬의 어떤 체험적인 확신에서 우러나와서 이제 더 이상은 돌아볼 것이 없다. 소유냐 존재냐 그거 정말 뭐그 햄릿의 to be or not to be 식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식의 어떤 그게 양당 간의 결론을 내라는 그런 좀 저는 촉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프롬 자신은 존재적으로 살지 않는 삶이 아니다. 그것은 집에 당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 물질에 또 이렇게 시간에 이 산업 사회의 집에 그 체질 내가 집에 당하는 삶이고 존재로 사는 그 삶만이 내 인생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소외된 내 인생을 구원하자라고 하는 그 자기 확신이 그 작품에 녹아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저도 약간 저도 좀 지금 단계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좀 더 능동적이 되어야 된다. 좀 더 책임의식 가져야 된다. 좀 더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이론으로서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내 삶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존재적 삶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좀 절박함 안에 절박함 속에 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 그럼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존재적인 삶으로 한 발짝 이동했으면 그건 발전인 거죠. 그 방향을 바꾸는 거, 방향 전환.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론과 용기를 좀 주는 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어떤 그 프롬 이후에 사상의 경향이라고 할까 이런 거 관련시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람들한테 많은 그 호응을 받은 책들입니다만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 거의 뭐 이기적 유전자 라는 책 같은 걸 비롯해서 또 뭐라는 거 핑크 같은 사람들의 책도 있고 여러 그런 소위 이기주의론, 인간의 본성은 이기주의다라고 주장하는 책들. 그래서 뭐 이기주의냐 이타주의냐, 경쟁이냐 협조냐 하는 그런 그 인간 본성 내지 인간 삶에 대한 또 다른 양식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 중인데. 프롬은 명백히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소유적인 삶이 아니라 존재적인 삶은 이타주의적인, 연대적인 이런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이 서양의 좀 세계적인 지성계에서 오히려 이런 그 프롬적인 이타주의의 논의보다도 도킨스 같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기주의 또는 경쟁주의 이런 게 더 부각이 되었고 현실적으로도 아까 교육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육은 뭐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솔직히 그러나 우리 교육이 훨씬 더 경쟁주의 일변도로 저는 가령 선생님 뭐 최근에 뭐 원래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된 지방대학 고사 문제, 지방대학이 지금 뭐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게 완벽한 경쟁 체제로,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줄 세우기, 대학마다의 개성이나 얼마 전까지만 그래도 각 지방마다 지역마다 독특한 어떤 그 대학들이 존재했는데 이제는 모든 그런 개성이 사라지고 서울 중심으로 서울대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줄 세우기, 경쟁 일변도로 교육이라는 게 바뀌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88만 원 세대라든가 또는 뭐 필리핀 부익부라든가 이런 문제, 99%와 1%의 뭐 이런 소위 뭐 가벌의 문제나 이런 게 다 70년대보다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70년대 훨씬 더 심각한 식으로 변한 게 더욱더 경쟁사회가 되어버렸고 더욱더 약한 사람, 못난 사람들은 도태가 당하고 강한 사람, 힘센 사람은 더욱더 강화된, 더욱 힘이 세워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저는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물론 뭐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하는 이야기는 끝없는 논쟁이에요. 뭐 우리가 여기서 제가 뭘 결론 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다, 경쟁은 타당하다, 경쟁이 옳다, 경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식의 경쟁에 의해서 뭐 이 루즈대로 도태가 되고 말하자면 뛰어난 사람, 강한 사람만이 그런 존재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식의 이기주의 또 뭐랄까 신화라 할까 이기주의적 이념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런 말하자면 인간들을 더욱더 분리시키고 연대가 아니라 단절시키는 그런 어떤 사회가 지금 되어버렸잖아요. 그 이타주의가 자연하고 관련시켜서 이야기하는 결국 이기주의라는 게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게 되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타주의와 이기주의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사실 작용한다는 이야기죠. 자연을 침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공해화시키는 이런 어떤 소위 자연 문제, 기후 변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욕망, 경쟁이나 정복에 의한 착취에 의한 그런 삶의 양식이 빚어낸 것이다. 이 프롬식을 얘기하면은 소유 양식이 결과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뭐 지방대학 문제만 아니라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이후의 어떤 이런 삶에서 저는 더욱더 이타주의적인, 연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뭐 도전하는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이타적으로 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도 발생하지 않고 기후변화 같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점에서 보다 이타주의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 절실하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코로나도 기술적인 백신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술적인 고도의 어떤 과학 문명의 발달, 물질주의의 어떤 고도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는 식으로 또 그것만 해결되면 기술적으로 해결되면 문제없이 지난 과거처럼 경쟁주의 일변으로 나아가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어떤 최근의 어떤 분위기라 할까요? 이 코로나19가 분명히 이기주의적인 삶, 경쟁주의적인 삶, 소유적인 삶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경종을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어떤 지금 현실, 코로나19의 궁극적인 문제점은 우리가 이기주의 때문이고 경쟁주의 때문이고 그런 서로가 인간을 서로 소외시키는 이런 물질 편중, 소비 편중, 이 소유 편중 때문이라는 것을 이 책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점에서도 코로나19와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권하고 같이 공감을 해서 우리 사회를 바꾸는 그래서 모두가 다 소유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존재의 주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보다 참여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 말하자면 에리 프롬이 뒤에 마지막에서 제3부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광고에 세뇌되지 말고 또는 어떤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보다 창조적이고 주체적이고 창발적인 존재, 자율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존재 지향으로 계속 나아가야만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에리 프롬의 주장은 코로나19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그런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 이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유토피안 비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새로운 새 생명, 새 사회 이런 이제 같은 유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존재적 인간은 결국은 인간이 이제
인간 개인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에 의해서 가능하다. 네네. 그런 그 심리학자로서의 프롬의 그 이제 견해가 그 서술이 돋보이는 게 이런 지점인데요. 그럼 그 근본 변화는 어떻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제시하는 것들이 결국은 또 교육이고, 네. 그 계획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휴머니티랄까 뭐 그런 것도 강조하고 그런 데서는 살짝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좀 흩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것은 유태인으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이상 그런 것을 그게 사실 사회가 되지는 않잖아요. 작은 교회랄까 종교 공동체에서 가능한 것이 사회에서 좀 더 이제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에 그대로 이론을 적용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산업사회에 적합하게 번역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종교적 이상을. 그래 또 여전히 영감을 주는 게 있지만 이제 다시 또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그 인간 내부의 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사실 다 이게 또 모래에 지은 집처럼 또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동의는 결국 뭐 신구약이랄까 에카르트가 불교랄까 이런 데서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찾아내서 그것을 사회로 이제 확산시켜가지고 존재가 풍부한 사회를 이제 우리가 이제 도래하게 하자라는 프롬의 이상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뭐 어떤 성급한 결론을 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삶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으로서 정말 그 물화되어서 인생을 다 보내지 않기 위해서 존재적인 양식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자라고 하는 조용한 결단, 자기 개인적으로 남이 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 삶에서 조금씩 하겠다는 이제 그런 결단도 좀 필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성찰을 자꾸 하다 보면은 동지들이 좀 보일 것 같아요. 프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는 이제 존재적인 삶으로 살아야만 되겠다고 이제 판단한 20%가 있으면 사회가 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연대, 네, 그것도 상당히 이렇게 좀 힘을 주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실전 못할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서 그런 사람이 사실 우리 주변에 좀 있으면은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자기 삶을 정말 누리는 소유가 좀 적어도 정말 그 조의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지향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번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뭐 희망을 가지고 네. 뭐 그렇게 낙관 뭐랄까 냉정한 낙관이랄까 그런 의미에서 프롬의 비전 여전히 희망적이다. 네.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말씀? 그리고 저는 그게 슈바이처의 그런 말도 중간에 나왔어요. 그것도 상당히 좀 공감 가는 게 많았고요. 이제 이 책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저한테 이렇게 어떤 좀 영향력 있는 말을 읽은 것 같아요. 세계에 파고 들어야 된다. 관찰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세계에 파고들어서 그것을 나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거. 그래야지 그게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저는 이제는 이제 조금 실천적으로 저한테 좀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능동성. 그러니까 소유와 존재의 또 하나의 어떤 뭐 대립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소유는 수동적인, 네. 존재는 능동적인, 네. 주체적인, 네. 이런 객체적인 뭐 이런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주도적으로, 네. 보다 능동적으로 네. 문제점을 대처해야 된다는 이야기. 네. 뭐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할까?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